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안내 받을 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설명회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1월 5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일요일 오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은 이제 고전 문학이랑 현대 문학을 모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교과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뀌는 교과서를 근거로 주요한 작품들을 조금 다루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최신 수능 기출 문제들을 조금 다루는 강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딱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념어랑 기출이랑 뭐 문학 교과서 작품들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어 어떻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다들 뭐 둘째를 이제 키우시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우리가 독서가 있고 비문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문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건 좀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고 어떤 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독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해 드리면 올해 치러진 수능 있죠. 저도 시험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해마다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저는 직접 응시해서 보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진짜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킬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전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킬러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정답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8.5%입니다. 오늘 이제 성적표 나온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던 하루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킬러 문제는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낸 사람도 킬러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학생들도 킬러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왜 18%짜리 정답률이 나올까요? 역대 수능 국어 기출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16%대입니다. 그럼 정답률만 놓고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률만 놓고 보면 킬러죠. 모두 킬러가 아니라는데 정답률은 킬러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날 비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으면 문학을 먼저 풉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제시문 가랑 나가 묶여 있는 긴 지문에서 8번 문제 보기 세트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정답률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의 난해함에 기인한다고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까지 풀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마 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얘기했을 때 문학의 난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문학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고전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고전 소설이 심지어 EBS 연계 교재랑 같이 묶여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럼 연계 교재랑 묶여 있었던 작품이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면 거의 대부분 한 번쯤 읽어보고 시험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읽어보고 갔는데도 정답률이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절반 이상 틀린 셈인 거죠. 그러면 이거 대체 왜 틀린 거냐? 라는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밀리고 틀리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못 가거나 아니면은 뭐 가도 틀리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한 끗 차이인데 입시에서 그 한 끗 차이는 결국 국어로 갈리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국어 싸움이거든요. 음, 국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국어를 진짜 싫어해요. 시험장에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은 그냥 국어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딱 눈 자체가 국어를 진짜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한 명 정도는 진짜 국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나 소설을 읽어주면 눈이 반짝거리는 문학 소녀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명쯤은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높은 확률로 점수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시를 읽어주는데 앞에 여학생이 벌써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됐던데 그 친구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 대체 왜 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 보면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있을 때 국어에 대해서 호감을 지닌 사람이 있고 호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감이 있는데 점수가 좋은 경우가 있고 점수가 나쁜 경우가 있겠죠? 근데 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면은 뭐 중간 끝자리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저런 기둥자리 선호하거든요. 남학생 하나가 어두운 패딩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안경 쓰고 앉아가지고 막 기둥에 기대가지고 저놈 대체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막 절 째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딱 보면 국어 안 좋아하게 생겼거든요. 이미 몽타주가 국어랑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시험 보거나 모의고사 보면은 반에서 걔가 1등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에 공감하는 친구와 그 까만 패딩 입은 친구. 그러니까 오늘은 인생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친구 아마 인생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데 당장 입시에선 얘가 좀 더 유리한데 그걸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국어 점수가 아예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이런 학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냥 점수가 좀 괜찮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반을 국어를 제일 잘하니까 왜 17번의 답이 3번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친구한테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왜냐면은 제 감각적으로 풀었을 때 하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면은 왜 점수가 나쁜지 분명하네요.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절차가 있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걸까요? 아마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점수가 나오는 건 분명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있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재작년 수능인데 작년 수능이죠, 이제. 작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35%거든요. 문학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여기라든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디 부분을 잘 못 보냐면은 이런 부분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문학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식과 표면화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가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가끔 그러시잖아요. 여기 오늘 멋있는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모두 표면화 하십니까? 표면화 하시진 않으세요? 표면화 하시진 않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생각은 있지만 말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학생들한테 많은 인식은 있지만 표면화 하면은 관계가 나빠지니까 험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생각을 갖고 있냐 여부를 묻는 걸까요? 아니면 표면화 여부를 묻는 문제일까요? 타인한테 탓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탓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해야 탓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해야 탓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음속에 품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남편한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선택지를 봤을 때 탓한 이유, 밝힌 이유라는 말을 봤을 때 지문에서 서술을 찾을까요? 아니면 따옴표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생각할까요? 따옴표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굳이 절차가 필요 없어도 극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국어를 매우 싫어함에도 득점이 되는 이유가
문제풀이의 절차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지어 최종적으로 최종 국면에 들어서면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이런 친구들이 갖는 절차를 머릿속에 만들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점에 수렴하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예를 들어서 가채점 했을 때 오늘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이제 가채점 했을 때 100점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연구실에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펴놓고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같이 저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멋있었던 게 바둑을 잘 두는 기사들은 바둑을 두고 나서 그걸 다 복기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펴놓고 물어봤을 때, 아, 그때 시험장에서 이 말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갔어요라고 저한테 복기를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험 본 지 3일 뒤에 시험지를 펴놓고 얘기하는데도. 아마 그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라 아마 이런 친구였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 수업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문학 수업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절차들을 알려주는 수업이 필요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지 표현을 봤을 때 자기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적 절차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러니까 생각을 조립하는 과정을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하실 것 같아요. 운동으로 따지면은 레슨 프로한테 폼을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운동 배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레슨 받으면은 구분 동작으로 뭔가를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왜? 자기가 가고 싶은 천장이 높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필드 나가는 게 목적이면 꼭 레슨을 받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면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공부를 하시는 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라고 하시는 건 전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잖아요. 자기랑 진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만한 레벨의 친구들이랑 겨뤄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천장을 좀 높게 가질 필요가 있고 현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들은 이런 생각의 절차가 좀 망가져 있다. 같은 이유로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44%가 나왔어요. 예, 답이 4번인데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어려워하기는 해요. 뭐 이거 보면은 여기서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이 얘기나 조금 해볼까요? 이제 두 번째 얘기에 가까운데, 이 문제에서 출사하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출사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정말 거짓말처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좀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단어의 뜻을 모른다기보다는 언어 자질적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출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밋밋하게 생각하면은 벼슬 하지 않음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사한다는 게 벼슬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휘력이 애시당초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뒤에 못한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의지부정으로 붙었어요. 능력부정으로 붙었어요. 능력부정으로 붙었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뉘앙스니까 이거는 긍정 감정이라기보다는 부정 감정에 가깝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속세가 싫어라는 사람과 속세 가고 싶은데 못 가네 라는 얘기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못하다라는 말에서 언어 자질적으로 봤을 때 능력 부정이라는 언어 자질을 추출하는 사고예요. 여기까지가 저는 어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휘력이라는 게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OX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지는 자질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휘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집을 줬다. 수업 시간에 단어를 많이 설명해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의 세계에서 물음에 답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질적 판단을 자꾸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회포는 부정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답 선지에서는 자랑스러움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랑스러움은 언어 자질적으로 봤을 때 긍정 감정일까요? 부정 감정일까요? 성인이면 다 알잖아요. 긍정 감정이에요. 그러면 보기에선 부정 감정 찍히고 선지에선 긍정 감정 찍혔으니까 둘이 다른 얘기여서 얘가 답인데 라이브 정답률이 44%인 거죠. 문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 문학부터 푼다고 했잖아요. 얘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친구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을 써서 풀었는데 44%면은 이건 유의미한 정오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근거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문학 강의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개죠. 문제풀이의 절차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지를 봤을 때 언어 자질적으로 단어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 1학년 내신이랑 직접 연계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 중에 윤동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윤동주의 시에서 긍정적 상황에 회복의 소망이라는 말들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이 문제 만든 학교 선생님 진짜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시험 당일날 이 선지가 동그라미 선지로 나온 게 아니라 X 선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좋은 말이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질적으로 판단하면은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 자질을 판단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먹여 이러한 속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이걸 언어 자질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언어 자질적 판단에서 회복은 과거를 향해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윤동주의 시는 지금은 일제강점기지만 어느 시간에 광복이 올 것임을 소망하고 있어요. 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시거든요. 근데 회복은 과거를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거의 대부분의 전교생들이 틀린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 들으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처음에 들으셨을 때 이 얘기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왜 저 사람 X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회복이라는 말을 봤을 때 회복이 뭐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한테 회복이 뭐야? 그러면 뭐 좋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 친구는 언어 자질적 판단에서 변화, 좋은 방향으로 정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어 자질이 하나 빠져 있죠. 과거 지향이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관계가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면 상대 입장에서 되게 의아하죠. 왜?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데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헤어진 전 연인한테 가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거는 괜찮은 얘기죠. 왜요? 과거에 우리는 사랑했고 현재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시 사랑하던 상태로 돌아가자. 아니 당연히 무리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문학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문학 수업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학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 학생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안 쓰던 근육을 쓰는 운동에 조금 가깝거든요. 근데 왜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매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교수님 세 분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동일하게 했던 얘기를 근거로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떻게든 정답을 맞추게끔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고등학교 때 학습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좀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머리가 커지는 순간에 배웠던 학습의 경험이 나머지 인생에서 학습 경험을 꽤 많이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본인이 고등학교 때 학습을 이어나갔을 때 그 친구가 대학교 때 좀 더 나은 방식의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수업을 설계를 좀 했습니다. 사실 1학년 수업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1강 때 안녕하세요 손석표입니다 하고 딱 보잖아요. 그럼 반에 90% 정도의 학생들의 표정은 집에 있는 중년 여성의 강권에 못 이겨왔다. 이런 표정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기존의 국어 공부를 빈칸 넣기를 하고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가는 방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는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회복이라는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뇌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쓰는 뇌의 근육을 바꿔야 되고 그런 관심사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을 선택하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문학 공부 같은 경우에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문학 공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 기억나시죠? 문학 싫어하는데 국어 싫어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 예를 들어서 문학 지문이 있다만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지문이 역시나 있다만큼 있어요. 국어를 좋아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의 이해 방식은 이렇습니다. 시력도 좋고 감각도 좋으니까 시간 안에 소설 지문이 두 페이지가 나와도 두 페이지를 다 읽고 머릿속에 각인이 다 돼요. 너무 나이스하죠. 이보다 나이스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 구석에 앉아 있었던 까만 패딩 입은 친구의 문학 독해를 한번 볼까요? 아마 그 친구는 아마 그 까만 패딩 입은 친구의 독해는 이와 유사하게 갑니다. 아마 노란색 정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고 주황색 정보는 주의를 기울인 정보예요.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국어교육 학계에서는 어떤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 레이저 트래킹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이 친구가 시선이 어디 쪽에 꽂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좀 재밌죠? 뭐 국어를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친구들은 글을 읽을 때 어디에 눈이 오래 머물러 있고 국어 점수가 뭐 50점대인 학생들은 어디 머물러 있고 국어 점수 50점대인 학생들은 종이 바깥으로 시선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연구 결과로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시선이 멈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시선이 멈추는지만 이제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문학에 정보가 있을 때 불분명한 정보가 있고 분명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어를 싫어하는데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문학이 분명히 불분명한 정보랑 분명한 정보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자녀분들이 거의 대부분 집에 오셔가지고 문학 시험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문학 애매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문제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진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어떤 중년 부부의 마음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엄마 난 열심히 했는데 오늘따라 감이 안 좋았어. 이런 것들 다 효자 효녀의 워딩이거든요. 근데 진실을 얘기해 줄 때가 됐습니다. 문학 지문은 불분명한 정보랑 분명한 정보가 섞여 있고 국어를 싫어하지만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은 어, 해당 정보 위주로 판단을 시도해요. 문학 문제에 선지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가치 있는 선지는 2개에서 3개 정도거든요. 근데 그 2개에서 3개 있는 정보를 일도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2개나 2개나 뭐 3개를 남겨놓고 마지막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깨끗하게 문학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도 득점에 성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런 분명한 정보 위주로 글을 읽는 친구들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문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남성과 여성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행복해. 그때 남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르 떨렸지만 한쪽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 있었다. 여기에서 남성의 감정을 하나로 수렴시킬 수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눈물에 주목했다면 슬픔이고 파르르르에 주목했다면 긴장이고 입꼬리가 올라간 거였으면 속 시원함? 아, 드디어 얘를 치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다루기에 유용한 정보일까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까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럼 이 소설 뒷이야기 좀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뒤돌아서서 PC방으로 향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성과 이별한 남성은 집으로 귀가했다. 맞는 선지일까요? 틀린 선지일까요? 누가 봐도 틀린 선지죠. 왜요? 어디로 이동했냐라는 공간과 관련한 정보는 분명성이 높은 정보일까요? 분명성이 낮은 정보일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고개를 동시에 끄덕이고 누가 봐도 동시에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훈련을 문학에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문학 강의를 판단하는 여기서 좋은 문학 강의라는 건 점수를 올리는 것과 관련한 얘기예요. 좋은 문학 강의를 판단하는 딱 하나의 기준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 문학 강의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라는 문학 강의는 피하셔야 돼요. 국어 강의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학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주황색 사고를 개입시키겠다는 거예요. 노란색 사고를 개입시키겠다는 거예요. 노란색 사고를 개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당장은 1학년 때 시험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판단을 갖고 판단을 해도 판단이 뭉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쉬우니까 문제가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가려진 문제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3학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 처음으로 튀어나와요. 그때 점수가 조금 팍 꺾이거든요. 전통적으로 3월 고3 교육청이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약간 충격 효과를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학 난이도를 좀 높게 설정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설계가 됐을 때 점수가 팍 꺾이고 나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 합리화의 동물이니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할까요? 아니면은 유난히 오늘따라 그랬다고 얘기할까요?
야, 이거 엄마 미세먼지가 너무 강력해서 지문이 안 읽혔어. 이런 얘기 해버립니다. 그 다음 3학년 4월 모의고사 언제 보시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 주에 봅니다. 그럼 핑계가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거든요. 거기서도 핑계가 한 번 있습니다. 재수생이 한 번 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시험이 200일이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처음에 폼을 교정하게끔 괴롭더라도 자꾸 어려움에 자기를 직면하게끔 국어 공부를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셨을 때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개설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확하실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내문 1페이지에 제가 따로 전화번호 기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너편 쪽에 저희 사무실도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면대면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조금 심리적인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올해 수능 분석을 했을 때 시험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관련해서 여전히 50%를 못 넘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 출제가 됐다는 건 분명히 학습자들이 조금만 제대로 노력을 했을 때 크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심히 판단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유용한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